방학 일주일 됐는데 벌써 한 반쯤 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도 한 주 지난 건가? 딱 그냥? 아, 그러네. 자, 일단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었던 게, 그니까, 대부분 다 외워서 채웠을 것 같아. 어차피 뭐 시험을 보려면 외워서 채워야지. 그래서 외워서 채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죠. 외워서 하는 건 내년에도 되잖아. 그렇죠. 사실 외워서 써먹는 건 내년에 외워서 써먹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당장 코앞에가 시험일 때 외워서 써도 되는 거니까 당장은 외우는 것보다는 복습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과목들 때문에 바빠서 할 시간이 없었다 일리는 없을 것 같아요. 놀았겠지 방학 첫 주니까. 뭐 사실 복습을 해볼 시간이 없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봤잖아 그러면 보통 한 그래도 몇 명 정도는 한 두세 명 정도는 질문을 하게 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까먹었어요. 내지는 그땐 이해가 됐는데 해보려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원래 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아이 뭐 그 정도까지 합니까? 그냥 대충 하죠. 그냥 미리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뭐 알아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잘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단위 질량당 부피 그래도 간단하게 빨리 해보면 단위 질량당 부피 같은 경우에는 질량분의 부피 이렇게 기본인 거고 그래서 질량분의 부피를 어디까지 변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밀도분의 1이다. 이건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상관없었던 거고 그치? 근데 질량분의 부피를 질량분의 몰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그냥 이게 이퀄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질량 B분의 부피 B 해주면 그럼 이게 질량 B분의 몰수 B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데 이유가 부피 B랑 몰수 B가 같으니까 였던 거죠. 언제? 기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체에서 부피 B랑 몰수 B가 같아. 그건 뭐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이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 B랑 몰수 B가 같아서요. 그럼 질량 B분의 몰수 B 이렇게 바뀌는데 질량 B분의 몰수 B라는 건 뭐였다? 몰질량 B의 역수였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체에서는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 몰질량 B의 역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그러면 기체에서는 밀도비가 곧 몰질량 B가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중요한 거였고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8, 90%의 문제는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을 외우기만 해도 풀려요. 근데 이제 나머지 10%는 10%에서 20%의 문제는 단위 질량당 부피 대신에 뭔가 단위 1g당 부피 요거 대신에 뭐 1리터당 뭐 몰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 연습을 해보는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요거라서 같이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짚어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서만 풀어도 8, 90%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갖다 놔서 같이 해본 건 맞아. 근데 나머지 10%, 20%는 지금 이걸 할 줄 알 때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적용할 수 있다가 중요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보는 우리는 외우는 것보단 연습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고 했던 얘기인데 뭐 일단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화학은
어려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화학을 선택을 했고 그 화학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화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한 60점대 1컷, 뭐 70점대 1컷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선생님들이 좀 어렵긴 해서 일 수도 있긴 있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그 시험지는요. 원래 그 기존 교육과정이랑 현재 교육과정을 비교를 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 교육과정은 4%까지가 1등급이었고요. 7%가 그 뒤로 7%가 2등급해서 누적 11%가 2등급 선이었고 여기 1등급, 2등급 이렇게였단 말이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몇 %까지가 1등급인 겁니까? 10%인가? 그치? 딱 10%. 그럼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현재 1등급 맞는 게 기존 교육과정에서 2등급 맞는 거랑 같은 거지. 여러분들 이거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2등급과 내신에서 1등급이 결국 비율이 같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1등급 맞기가 전보다 확실히 쉬워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시험 문제도 쉬워요. 기존 시험지랑 지금 시험지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올해 딱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화학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학 특강으로 들어보고 있는 이 내용으로 그 내신을 이미 진행을 한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 선배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선배들 1컷이 60, 70이 나왔다는 게 기존에는 4%를 맞아야 1등급을 맞는데 지금은 10% 안에만 들어도 1등급을 맞으니까 1등급 맞기는 더 쉬워졌는데 컷이 더 낮아졌는데 시험지는 더 쉬워요. 좀 이상한 거라면 이상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더 못해졌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냥 화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화학이 어렵다라는 걸 전에 비해서 지금 알고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화학이 진짜 더럽게 어렵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단 화학 선택하고 보자 인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이게 막상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진짜 더럽게 어렵네 같은 게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왜 객관적으로 전에 비해서 지금 시험 문제가 무조건 쉽다고 얘기하냐면요. 전에는 내신 문제도 이제 전에는 이제 과목명이 바뀌었지. 화학 1이었다가 지금은 화학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화학 1은 수능 과목이었단 말이지. 그 수능에서나 내는 기출문제를 내신에 냈었어요. 이땐 광북이나 그랬던 게 아니라 광북 말고 다른 학교들도 냈었어. 몇 문제나 내느냐의 문제인 거지 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수능에 나올 정도의 문제를 내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있는데도 컷이 막 60, 7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어려운 걸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적을 잘 받고 싶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어려우니까 좀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되는 과목 정도로는 좀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옛날 애들보다 못해 병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하려는 얘기의 핵심은 기존의 학생들 원래 전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의 이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화학이 어려운 걸 알고 진입하느냐 모르고 진입하느냐의 차이가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좀 엄청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나오기 힘들 거라는 걸 좀 알고 진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각오가 선 상태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 프린트에서 다루는 이 정도는 기초야 기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간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언어를 다루는 정도고요. 이거 안다고 해서 문제 사실 안 풀립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기초 언어를 잡는 걸 일단 기본으로 잡는 거고 기본적인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뒤에 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제가 뒤에 이제 여기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요거를 숙제를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치? 지난번에 많이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EX1번의 앞에 케이스랑 EX2번에도 첫 번째 거 정도는 우리가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같이 그렇게 두 개 같이 해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와봐라 라고 했었던 거니까 일단 요거를 설명을 먼저 쭉 한번 다시 쭉 해봅시다.
EX 1번에 첫 번째 거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반응식에서 일단 개수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다 맞추실 줄 알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못 맞추셔도 요거 반응 전하고 반응 후를 기준으로 원자의 종류와 몰수가,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 요걸 기준으로 맞추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반응 전에 탄소가 1개면 반응 후에도 탄소가 1개여야 되고, 산소가 2개면 산소가 2개여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식을 딱 봐도 어때? 반응 전에 적혀 있는 거랑 반응 후에 적혀 있는 게 정확하게 어때? 어차피 다 같잖아. 그럼 이건 개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 1, 1 잡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잡아놓고, 문제 처음에 얘가 48g이라고 주었는데 제가 칸을 안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냥 바로, 그럼 탄소는 48g이면 4몰 이렇게 몰수를 먼저 나타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2는 128g이면 몇 몰이냐? 4몰이네요. 4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 화학 1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나가게 만들고 싶은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이 1단원을 지났을 때 확실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집중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몰. 그냥 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것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화학 1단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그러면 이 출제를 하는 사람들도 다 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겠네가 될 거니까 덮어놓고 몰수부터 구하세요. 그냥 애초에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몰수부터 구하면 반응 갑니다. 어차피 몰수 구하는 공식이 진짜 간단하잖아. 몰 질량분의 질량. 그렇죠? 워낙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4몰 4몰 이렇게 구해놓고 얘 0몰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 4몰 얘 4몰 얘 4몰이 만들어진다 였죠. 그렇죠? 첫 단계는 반응 전 몰수인데, 반응 전 몰수는 뭐라 그랬어? 개수랑 상관? 없고요. 그냥 내가 처음에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그냥 내가 가진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화학식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각자가 가진 돈이 다 달라. 왜? 그냥 다르니까. 그렇죠? 수중에 있는 돈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내가 가진 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른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얼만큼씩 가지고 있을 거냐는 그냥 다른 겁니다. 이거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탄소가 4몰 있었던 것 뿐이야. 48g 있었던 것 뿐이야. 그렇죠? 요거는 무슨 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고요. 이때 요 반응 몰수가, 그러니까 이 반응 전의 양이 반응하면서 어떻게 변할지가 개수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였었던 거잖아요. 개수비가 1대1 대 1이라서 이게 뜻이 탄소 하나랑 O2 하나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하나를 만드는 반응이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화살표 전에 얘네들은 반응몰이라서 반응하면서 어떻게 되는 애들이야? 사라지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얘는 반응하면서 생기는 애들, 우리가 이제 흔히 생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생성물이라 생기는 애. 그래서 얘네는 없어져야 되고 얘는 생겨야 되고니까 0, 0, 4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도 좀 여기서 제대로 짚고 갔으면 좋겠냐면, 반응 전도 그렇지만 반응 후도 결국은 이 개수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수비는 딱 어디만? 여기 반응 몰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개수비라고 하는 거, 이 식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개수의 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반응 몰수 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반응 몰수 비는 개수비 이렇게 정리도 해놨었잖아. 그래서 거기 반응 몰수나 반응 후 몰수는 거기에 여기 주어진 대로 다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응 몰수비는 1대1 대1 그대로 갖다 해주면 되겠고요. 갖다 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응 질량비, 분자량비 이거 다 그냥 보이는 대로 구하셔도 돼요. 사실 반응 질량비는 C가 48g이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O2가 128g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럼 이산화탄소는 몇 g이 만들어져요? 이거 더한 만큼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어차피 질량 보존돼야 되는데 얘도 탄소도 다 사라지고 산소도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반응 전 총 질량이 몇이니까 176인가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반응 후에도 176이어야 되는데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 17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약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응 질량비는 이렇게 그냥 주어진 질량을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반응 몰수비가 1대 1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몰 질량, 분자량은 12, 그리고 O2, 산소 기체의 몰 질량은 32,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은 44 란 말이지. 그래서 요게 일단 분자량 비가 될 테니까, 그럼 요거 약분하면 뭐예요? 3대 8대 11인가요? 그러네? 3대 8대 11이잖아. 그리고 반응 몰수비가 1대 1대 1이잖아. 그럼 질량비도 3대 8대 11이어야 되겠네요. 라고 질량비를 따로 계산 안 하고 그냥 구해주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반응 몰수비, 질량비, 분자량비를 각각 구할 수 있어도 좋고요. 이걸 따로따로 구할 수 없을 때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으면 또 좋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반응 몰수비와 질량비와 분자량비 중에 두 개를 알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옆에 있는 식 빨리 봅시다. C3H8 더하기 O2가 CO2 더하기 H2. 자, 이거 계수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계수 맞추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통? 일단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딱 봐도 누가 제일 구성 원자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수가 제일 많으니까. C3H8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 보통 그렇게 제일 많은 원자로 되어 있는 애 앞에다가 개수를 1 적어 놓고, 그러면 지금 얘가 반응 전에는 여기에는 탄소나 수소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탄소는 3개가 들어있는 게 확실하고요. 수소는 8개가 들어있는 게 확실하고요. 산소는 아직 모르죠. 이런 식으로 정해둘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린 반응 후에도 탄소 3개, 수소 8개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3개이려면 CO2가 몇 개고? 3개고. 그 다음에 수소가 8개면 H2O가 몇 개고? 4개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려면 여기에 산소가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얘한테는 지금 CO2니까 산소가 2개씩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CO2가 총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산소는 2개씩 해서 총 3개. 그러면 6개가 돼야 되겠네요. 2 곱하기 3에서. 그럼 얘한테 6개의 산소 원자가, 얘한테는 4개의 산소 원자가, 즉 10개의 산소 원자가 반응 후에 존재해야 된다. 그럼 반응 전부터 우린 10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10개. 그러면 얘 반응 전에 10개 되려면 O2는 5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수 맞춰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 맞추는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서도 할 일이 있을 걸로 알고요. 그리고 중화과학에서도 하는 거긴 하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어도 여기저기서 연습할 일은 많을 거고요. 뭐 아니면 질문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얘가 5몰이고 얘가 12몰이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 반응 전인 반응 전 몰수는 뭐 뒤에 적어주진 않았어도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한계 반응물 누군지 찾아달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누가 다 쓰일 건지 누가 다 사라질 건지를 먼저 찾아달라라는 거였지. 왜? 반응은 언제 멈추니까. 네, 그쵸. 하나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 없어진 애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그래서 누가 다 없어질까요? 얘가 다 없어질 겁니다.
선생님 그게 얘가 다 없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럼 C3, H8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되잖아. 그냥 얘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해봐. 그럼 얘 다 없어지려면 얘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반응 몰수가. 그럼 얘가 5몰 사라지려 그러면 O2는 몇 몰 사라져야 되게? 25몰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대 5잖아. 그럼 이게 지금 성립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불가능. 찾아주세요.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다 쓰이는 건 안 된다는 거 우리 방금 봤으니까 그럼 얘는 다 쓸 수 없어. 그럼 얘가 다 쓰이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2몰 있었으니까 얘는 빼기 12. 그 다음에 요게 5대 1이면 그냥 빼기 12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주세요. 그치? 이게 1대 5이려면 얘로 5로 나눈 거에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12 곱하기 5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더하기 12 곱하기 5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주면 1대 5대 3대 4의 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맞춰준 다음에 그러면 얘가 뭡니까? 2.4죠? 그럼 얘는 몇이냐? 7.2. 얘는 몇이야? 9.6? 9.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6몰이 남을 거고요. 얘는 0몰이 될 거고, 얘는 7.2몰이 될 거고, 얘는 9.6몰이 될 거니까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반응 몰수비는 어차피 1대 5대 3대 4라는 반응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일부러 얘를 좀 이렇게 물질을 복잡한 걸 넣은 이유가 이건 몰수비야.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걸 그래서 바로 질량비를 구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구해 보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피곤할걸? 이거 질량을 계산을 하려면 얘 분자량이 44고요. 얘 분자량 몰 질량이 32고요. 얘 몰 질량 44고요. 얘 몰 질량이 18이거든. 그럼 이걸 질량비로 계산을 하려면 이 44랑 5를 또 곱하고 이 32랑 또 12를 곱해가지고 질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량비를 먼저 구하려고 하면 얘는 정말 힘들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대신에 뭐 하면 돼? 그냥 분자량비, 몰질량비 먼저 구하면 되잖아. 몰질량비는 지금 주어진 44, 32 우리가 구해놓은 44, 32, 44, 18 이거 그대로란 말이죠. 그치? 그래도 약분 한번은 해주고 시작을 할까요? 약분 어떻게 돼요? 22대 16대 22대 9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분자량비가 먼저 구해지고 그 다음 우리가 몰수비, 반응 몰수비, 개수비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반응 질량비, 질량비를 구해줄 수 있죠. 왜? 몰수는 몰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질량비를 구하고 싶으면 몰질량 곱하기 몰수를 해주면 된다는 사실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2 대 5 곱하기 16 대 3 곱하기 22 대 4 곱하기 9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반응 질량비라는 거지. 넘어가서 EX 2번에 보시면은 A 더하기 2B가 C가 되는 건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히려 두 번째 있는 거 A 더하기 4B 3C 이쪽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어차피 답지 가지고 있어서 답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이걸로 빠르게 해보면 얘는 일단 질량이 주어진 게 그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실제로 선배들 중에 그렇게 푸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얘가 40g이고 얘가 20g이니까 근데 반응 후 질량이 얘가 30g이고 얘가 0g이야. 그러면 얘가 30g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빼기 10g, 그럼 얘는 빼기 20g, 그리고 얘는 더하기 30g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 가지고 식을 세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당연히 쓸모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적어놓고 푸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거든. 근데 일단 그럼 여기서 질량비가 1대 2대 3, 그쵸? 반응 질량비가 여기서 1대 2대 3 이렇게 될 거잖아. 그 다음에 반응 몰수비는 1대 4대 3 대수비 그대로니까. 그러면 몰질량비, 즉 분자량비가 그럼 뭐야? 몰수분의 질량 해주면 분자량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네. 맞나? 아니네. 맞네. 그렇죠? 몰수분의 질량하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1대 몰수분의 질량 4분의 2대 1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2대 1대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근데 제가 일부러 뭐 얘는 이 정도로 하라고 해놨으니까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이왕이면 너무 질량만 가지고 식 세우지 말고 꼭 몰수로 바꿔서 식도 같이 세워놓고 하는 걸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특강에서도 우리가 좀 이왕이면 어려운 문제를 좀 다루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번에 수업이 5번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약에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다룰 기회가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다뤄보든가 뭐 하긴 할 건데 일단 우리 그 어려운 문제고 자시고 떠나서 그 예전에 선배들 중에 진짜로 나 이거 특강 할 때마다 했던 얘기라서 특강 들었던 분들은 들은 적이 있는 얘기일 겁니다. 예전 선배 중에 진성고였고 한 3, 4년 전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서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우리가 화학에서는 특히 이제 스킬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저보다 느낌으로 정말 잘 썼거든. 근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고2 때까지 학원을 다니다가 끊고 고3 때 이제 학원 안 다니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시 왔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봤더니 스킬 이런 거 정말 너무 잘 쓰는데 딱 하나. 이거 몰수 이거 이 식을 안 써갖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다른 화려한 많은 것들은 다 잘하면서 기본을 안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식 좀 적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특강 때는 스킬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스킬이라고 할 때부터 얼마나 아무튼 이 기본을 제대로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뭐 맨 밑에 거 그래도 EX3에 있는 것도 하나 가져다가 놓고 그거 중에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이왕이면 맨 뒤에 있는 A 더하기 B가 2C고 요걸로 해볼까요? 자, 얘는 질량이 30g이고요. 얘도 30g이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반응 전 질량인 거고. 근데 반응 후 질량이 몇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0g, 10g, 20g 그리고 여기 몰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어차피 반응 전 총 질량 60이어야 되니까 반응 후 총 질량도 60이죠.
그럼 얘가 30g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빼기 30g이고요. 얘는 빼기 20g이어야 되겠고, 얘는 더하기 20g이어야 되겠고, 얘도 더하기 30g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원래 00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몰수비가, 반응 몰수비가 몰라요. 이 반응 몰수비가 1대 2까지만 알고 여기가 모르는 빈자리긴 한데, 대신 반응 질량비는 다 아네. 반응 질량비가 3대 2대 2대 3 이렇게 구해지니까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분자량비 내지는 뭐 몰질량비, 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렇게 뭐야? 얘는 3 대, 얘는 2 대, 요건 1 대, 여긴 아직 모르는 될 거잖아. 그러면 뭐 대충 뭘로 적어볼까? 미지수로 잡고 쓸 걸 그랬나? 여기 x로 써서 x분의 3 이렇게 잡아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우리 이제 이 x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간단하게 여기 분자량을 보면요, 우리 저 뒤에 분자량을 저 위에서 이미 요 x로 잡았으니까 이거 x잖아. 그러면 x에 대한 걸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대한 분자량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식으로 한번 쭉 적어볼게요.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 식을 적어보면요, A의 분자량을 A라고 하고 B의 분자량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C의 분자량을 C로 하고 D의 분자량을 D로 했을 때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이래야 질량이 보존되거든.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D의 분자량인 거네요. 여기다가 A, B, C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도 다 나오긴 나오겠네요. 그쵸? 어차피 우리 X분의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도 결국은 해서 뭐 구할 수 있는 거 맞나? 아, 어차피 분자량도 줬구나. 그럼 더 쉽네. 굳이 구할 필요도 없고. 저거 안 구해지는 거 맞는 거 같다. 어차피 그 위에 거 3인 거라. 그래서 얘가 분자량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대충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부분은, 잠깐, 얘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준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뭐 1이라고 줬으니까 그다음에 3인 거잖아. 쓰시면 되고. 그럼 대신에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막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해 놓은 책 보면요, 식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래서 C의 분자량은 C분의 AA 더하기 PP 이런 식으로 식 많이 적혀 있거든.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표시된 것들은 다 해당 물질의 분자량인 거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식에 있는 개수들인 거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일단 이거는 알고 지나가면 좋지만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도 다 답지에 있는 대로 구하시면 구해질 겁니다.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프린트 정리는 이 정도로 됐고 넘어갑시다. 봐봐요. 자, 이제
1단원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2, 3, 4단원 남았는데 일단은 제 판단에 3단원은 일단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3단원을 뺄게요. 3단원은 원래 2단원을 빼고 3단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로그 배웠냐 물어봤었잖아. 그 로그 배웠냐 물어본 게 로그를 안 배웠으면 3단원을 배우기가 힘들고 전 로그 했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3단원은 오히려 빼기로 하고 얘가 이제 로그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2단원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결합, 이거 하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은 그 얘기야. 그 이온 결합이 어쩌고 공유 결합이 어쩌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모르진 않잖아. 그렇죠? 이온 결합은 뭐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요.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넘겨주니까 금속은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되고?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뭘로? 전기적 인력, 원래 정확하게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긴 합니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는 게 이온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은 그냥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이것저것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냥 공유 결합 얘기 위주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공유 결합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공유 결합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분자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되거든요. 물론 공유 결합한 물질 중에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게 구분이 돼요. 이거를 뭐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화학 요기 배울 때부터 바로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이렇게 나눠서 배우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고2 때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과목 물질과 에너지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 당장 우리는 그냥 대충 분자, 이 공유 결합을 했으면 분자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들을 얘기할 때 극성 분자라는 것과 무극성 분자 내지는 요즘은 뭐 비극성이라고 그냥 원래 이게 옛날에 쓰던 표현인데 요즘은 비극성이라는 표현을 다시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성 내지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일단 요게 무슨 뜻이냐를 보면 우리 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고요. 무극성 분자는 분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걸 뜻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우면서 모든 원자 입자들은 전기적으로 어때야 된다고 일단 배웠어? 기본적으로는 중성이어야 되겠죠. 원자 이상의 입자들은. 그리고 그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않은 애들은 뭐밖에 없어. 일단 배운 것 중에 이온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자 정도 수준에서. 물론 더 들어가면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많지만 그걸 뭉쳐서 만든 원자 그리고 그것보다 큰 요기 단위에서는 이온을 제외하고는 다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자들은 보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맞아.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NaCl 이런 거 얘기해볼까?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맞거든? 근데 이게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긴 한데 Na 플러스 양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붙어있다 보니까 안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할진 몰라도 전하의 성질은 띕니다. 결국 플러스 양이온 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이너스와 인력이 발생할 거고 다른 플러스들과는 청력이 발생할 거예요. 반발력이 발생할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마찬가지죠. 다른 플러스들과 인력이 발생할 거고 다른 마이너스와는 청력, 반발력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중성이라는 것과 그 안에도 각각이 다 중성인 건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안에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질 수 있어. 근데 결국 그 합이 같아서 우린 전체를 중성으로 얘기해.
딱 요 정도의 얘기인데, 분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온 결합 말고 분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는 극성 분자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지 않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이 극성하고 무극성 들어보신 분?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이 표현은 생소할지 몰라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 되는데, 극성은 친수성, 수용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무극성은 소수성, 지용성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극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극성과 극성은 잘 섞여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만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잡아당겨서 섞여버려. 그래서 이 극성들끼리는 잘 섞이거든. 근데 극성과 무극성, 극성과 비극성은 안 섞여요. 근데 또 무극성끼리는 잘 섞여요. 가장 대표적인 극성이 물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무극성이 기름,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에 녹는 애들은 다 무극성이 되고요. 물에 녹는 애들이 다 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극성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성이나 지용성은 생명과학이나 뭐 아니면 그냥 생활과학, 뭐 이런 좀 가벼운 분야에서, 좀 화학적으로 가벼운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이제 수용성이나 친수성 이런 쪽의 표현이고요. 화학이나 물리학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친수성, 수용성보다는 극성 이런 쪽의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쌍극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극성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 무극성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쭉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정도면 필요한 설명은 일단 핵심적인 거, 어떤 성질이냐의 핵심은 다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랑 친하냐, 기름이랑 친하냐, 이게 결국 극성과 무극성의 핵심이거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짜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건 극성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무극성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보다는 왜 극성이 되느냐와 왜 무극성이 되느냐에 좀 더 초점을 갖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극성과 무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공유결합의 일단 핵심인 전기 음성도라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건 뭐냐면,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정도, 이 정도로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성이면 보통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려는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기 음성도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는 얘기는 전자를 가져오는 거게, 전자를 버리는 거게?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그냥 딱 정확하게 전자를 당기는 정도입니다. 전기 음성도의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이야. 그냥 전자를 얼마나 잡아당기냐, 전자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인 거야. 다만 이 전기 음성도는 단순히 내가 가진 전자를 잡아당기는 얘기가 아니라요, 남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 보통 비금속, 음이온들이 될 거고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잖아. 남의 전자를 세게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전자를 남한테 그렇게 뺏어오기도 하겠죠. 그렇게 비금속, 아니죠. 비금속 맞나요?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아주 약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남의 전자를 뺏어오는 게 약하니까 뺏길 일이 많겠죠. 그런 애들이 금속이 되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이 전기 음성도는 핵심적으로 공유결합 안에서의 이 파워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누가 전자를 가져갈 거고 누가 뺏길 것이냐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금속, 비금속은 여러분들 누가 뺐고 누가 뺏긴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금속, 비금속 간의 줄다리기 말고 이제 그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도 결국은 전자를 당기는 정도가 서로 달라서 이 전기음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공유결합한 전자가 가운데 딱 이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유결합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대적으로 전자를 뺏기는 쪽과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는 쪽이 생겨요.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 게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CO2 지금 통합과학 하신 분들은 제가 딱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대답 못하면은 제가 강사님한테 이럴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탄소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산소랑 결합하면요.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3.5고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2.5거든요. 지금 여기 적은 수치인 이 전기음성도가 뭐냐면 전자를 여기 얘기한 잡아당기는 정도를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전자를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야? 산소. 그러면 탄소랑 산소 사이에 이 전자 줄다리기의 승자가 산소 쪽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전자를 뺏어간 게 되고 탄소가 전자를 뺏긴 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산화되고 그럼 산소는 환원된 게 됩니다. 얘가 전자를 가져가네, 얘가 전자를 뺏긴 애가 되니까. 우리가 이 전기음성도 개념 없이 설명하느라 그냥 간단하게 뭐 산소와 결합하면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죠. 장쌤이 설명하시는 방식에 따르면 뭐 플러스에서 0이 되면 뭐 어쩌고 0에서 플러스가 되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잖아.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여기 화학에서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인 겁니다. 결국 공유결합에서도 이온결합처럼 누가 더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가 크냐에 따라서 전자를 뺏기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이온결합처럼 극단적으로 뺏기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유결합에서 전자를 뺏기는 건 진짜 뺏겼다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애매합니다. 뺏기진 않았는데 뺏겼다. 뭐, 그 애매한 그 사이 어딘가쯤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의 얘기일 것 같아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비교하면 얘가 뺏는 거지 얘는 뺏는 거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근데 공유 결합 안에서 비교하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뺏고 뺏기는 구조가 성립은 하는 거고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전기음성도의 핵심인데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는 통합과학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헷갈릴까 봐 설명해주기 조금 무섭긴 한데 일단은 해드릴게요. 그냥 O2와 F2가 만나요. 그래서 OF2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개수부터 맞춰줄게. 두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F2가 뭐가 되는 거게? 산화되는 걸로 보이죠. 실제로는 F2가 환원됩니다. 자, 왠지 전기음성도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이 전기음성도 전자를 당기는 정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결국은 그냥 전자 근데 사실 되게 내부엔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효 전화 핵전화량, 핵이 뛰는 전화량 중에서 실제로 전자를 당기는 데 쓸 수 있는 양을 유핵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정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 반지름도 영향을 주고요. 사실 반지름이 유핵전화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고 등등 되게 많은 영향이 있는데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주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센 원자가 딱 하나 있어. 진짜 그 어떤 원자를 갖다 놔도 그 누구도 얘한테선 전자를 절대 뺏을 수 없고요. 무조건 얘는 항상 뺏는 입장인데 그게 누구냐?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은 이 그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요. 진짜 그냥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통틀어서 가장 전기 농도가 큽니다.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전자를 뺏길 수 없어요. 항상 뺏는 애요. 그래서 이 플루오린의 전기 농도가 가장 큰데 그 가장 큰 플루오린의 전기 농도를 4.0으로 정한 다음에 이제 이 플루오린과 나머지를 비교해서 수치를 잡아. 이게 전기음성도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산소의 전기음성도를 3.5라고 적었는데 이게 딱 플루오린과 산소를 만났을 때는 산소가 플루오린한테 전자를 뺏겨. 근데 실제로 산소가 3.5인데 3.5인 것도 산소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플루오린 다음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전 우주에서 가장 전자를 뺏는 정도가 센 게 플루오린이면 그 다음이 산소입니다. 얘들은 공동 1등, 공동 2등 아예 전혀 없고 그냥 얘네들이 독보적인 1, 2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를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라고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항상 누굴 만나도 전자를 뺐거든? 우리가 전자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면, 전자를 뺏기면 산화, 전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뺏어오면, 그러면 환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산소가 웬만한 애들을 만나면 다 전자를 뺏을 수밖에 없어. 전기농도가 되게 커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은 산소를 만나면 전자를 뺏기게 되면서 산화가 되는 거죠. 전자 뺏김, 산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만나면 산화전자를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소가 유일하게 환원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건 산소 원자가 환원될 방법은 플루오린과 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산화될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산소 원자가 산화될 방법은 플루오린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산소 원자 입장에서 오히려 얘가 전자를 뺏길 때는 플루오린을 만났을 때가 됩니다. 왜? 얘가 얘보다 더 세. 그래서 이게 거의 유일한 예외예요. 우리가 산소 원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본인은 환원하고 남을 산화시키는 게 맞는데 딱 요것만 산소가 산화되고요. 플루오린은 환원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전기음성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쭉 해볼게요. 우리가 플루오린이 4.0이고 산소가 3.5면요. 그 옆에 질소죠? 질소는 3.0입니다. 옆에 탄소는 2.5고요. 탄소 옆에면 누굽니까? 붕소네요. 붕소는 2.0이고 베릴륨은 1.5. 이렇게 문제 듣는 사람 그거 외울 수 있죠? 너무 간단한 거. 옆으로 가면 몇십 줄이면 돼. 0.50 줄이면 돼. 그쵸? 공차가 0.5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되나? 너네 수열 배웠나? 아무튼 0.5씩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전개. 옆에 리튬은 그럼 몇이겠어? 1.0. 더 쉬운 게 그럼 이 밑에 플루오린 밑에 염소는 몇이냐면 얘가 3.0이에요. 그럼 황은 몇이냐? 황 2.5예요. 이렇게 됩니다. 줄이 바뀌면 1이 떨어지는 거고 옆으로 가면 0.5가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부터 달라지거든? 근데 뭐 안 쓸 거라 상관없을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0.5씩 줄어들진 않긴 하는데 대충 요 정도까지만 외우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는 규칙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음성도인데 여기 숫자는 그냥 플루오린을 4.0으로 정해둔 거야. 그러니까 최강자인 플루오린을 4.0으로 정해두고 걔랑 비교를 하면서 잡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또 그 측정 방법이 또 되게 어려워서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대신 예외적으로 외워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 수소가 2.1 정도를 받습니다. 얘는 좀 따로 외워야 돼. 규칙 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따로 외워주시면 좋겠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아주 유니크하고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게 비금속인 주제에 준금속인 붕소랑 별로 차이 나지도 않잖아요. 전기음성도가. 그래서 수소는 우리 수소 이온 하면은 H+를 주로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얘가 전기음성도가 되게 낮은 편이라서 전자를 뺏길 일이 더 많아요. 전자를 얻어 올 일보다. 뭐 우리가 아직 할 얘기가 많아서 깊게 얘기는 못해도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H-, H+ 이런 거 둘 다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수소 이온이에요. 여러분들 H+ 배울 때 혹시 이거 명칭 뭐라고 배웠어? 이거 뭐라고 배워?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H+는 주로 이제 산이온이라고 한글 명칭은 주로 이렇게 붙입니다. 수소이온이라고 잘 안 불러요. 왜냐면 실제로 영명으로 우리가 수소이온, 하이드로젠 아이온 하면은 H- 얘 얘기하는 게 맞거든. 얘는 명칭이 뭐게? 얘는 양성자입니다. 실제로 얘 영명이 프로톤이에요. 영명이 프로톤이야. 프로톤이라는 게 자체가 양성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니까 H+는 양성자입니다. 실제로 양성자예요, 이거. 우리가 전자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양성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음성도를 활용해서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유결합 자체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탄소랑 산소 사이의 결합을 하는 경우나 만약에 산소랑 플로린 사이의 결합을 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자, 이쪽을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는 4.0이고요.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잖아. 그러면 전자 줄다리기의 승자가 누가 될 거고? 플로린 쪽이 됩니다. 그러면 플로린이 전자를 뺏어가는 구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전자를 더 가진 게 되죠. 반대로 산소 쪽은 전자를 뺏긴 게 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를 띠게 돼요. 우리 탄소랑 산소 결합은 어떻게 돼? 얘가 3.5의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2.5의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이겨? 산소가 이길 거잖아. 그래서 산소가 이기면 전자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쪽이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치? 이렇게 전기음성도 때문에 전자를 뺏긴 쪽과 뺏은 쪽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눠지게 되거든. 요런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야? 못 뺏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겠지. 예를 들어서 산소랑 아니죠. 질소랑 염소가 결합을 했어. 그럼 우리 질소는 3.0이죠. 그리고 염소는 3.0이죠. 이러면 전자를 누가 뺏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 돼요. 이건 누가 전자를 뺏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뺏은 쪽과 뺏긴 쪽이 아예 생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예외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수소랑 결합해. 이러면 이제 이런 거에서 전자를 누가 뺏을 일이 없잖아. 산소랑 결합해. 이런 것도 전자를 누가 뺏을 일이 없잖아. 보통 이제 이런 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기음 성도가 전자를 당기는 정도라서 전기음 성도가 다르면 한쪽의 전자를 뺏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음 성도가 같으면 한쪽의 전자를 뺏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가 기본적인 결합의 분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 자체에서 전자를 뺏고 아니고가 갈리는 게 이 전기음 성도에 의해서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 탄소랑 산소 사이에서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서 극성 공유결합이 만들어졌고 산소랑 플루오린 사이에서 플루오린이 전자를 뺏어가서 극성 공유결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그렇게 그럼 CO2는 그리고 그렇게 OF2는 으로 넘어가 보면요. CO2는 무극성입니다. OF2는 극성입니다. 분명히 탄소랑 산소는 극성 공유결합을 했고 아니 O랑 F도 극성 공유결합을 했는데 얘도 극성 공유결합을 했고 얘도 극성 공유결합을 했는데 왜 결과는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고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느냐의 차이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일단은 쌍극자 모멘트인데요. 사실 쌍극자 모멘트 개념은 자신이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힘의 압력이라도 좀 제대로 배우고 올라와서 그래도 벡터 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좀 알고 있으면 가르치기가 편한데 여러분들은 벡터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번 최대한 해봅시다. 자,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냥 되게 제일 단순한 것부터입니다. 한 지점에다가 오른쪽으로 2N의 힘을 주고요. 정확하게 반대쪽의 방향으로 똑같이 2N의 힘을 주고 정의 방식은 최종적으로 몇이 돼요? 0이 되죠. 우리가 뭐 알짜 힘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0이 됩니다. 그런 건 간단하지. 자, 만약에 또 이 점에다가 이 방향으로 2N의 힘을 주고요. 이 방향으로 2N의 힘을 주면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둘의 힘이 합쳐지는 건 어떻게 만들어져?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정도만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면 되거든. 실제 계산은 물리에서 할 거예요. 화학에서는 실제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화학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평행을 올려놓고 이렇게 그어주고요. 얘랑 똑같이 이렇게 평행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힘을 받는 점으로부터 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벡터 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단순한 얘기인 게 우리가 얘를 제가 딱 요 방향에 그대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랑 요 방향에 그대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을 주긴 줘도 실제로 얘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 위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위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위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이 얘기예요, 그냥. 실제로 이 힘점이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냥 계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 벡터 얘기가 왜 나오냐면 OF2랑 CO2 사이에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요. 탄소랑 산소 사이에서 산소가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CO2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산소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탄소가 받는 힘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럼 아까 우리 그렇게 되면 합력이 몇이었어? 합이 몇이었어? 0 없어졌었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전자를 안 뺏긴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무극성이 돼요.
근데 OF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F가 이렇게 뺏어가려고 할 거고 여기 F도 이렇게 전자를 뺏어가려고 할 거거든? 이 둘은 합쳐져서 상쇄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잖아. 아무리 봐도 상쇄될 것 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얘는 상쇄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전자가 실제로 아래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서 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OF2가 여기 위에가 플러스고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를 띠는 실제 분자 형태를 만들게 돼요.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 OF2, 액체 상태 OF2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흘려둔 상태로 옆에다가 그 마찰 전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물줄기, 이거 OF2 줄기가 이렇게 휘어요. 왜냐면 지금 이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어서 주변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강하게 띈 걸 갖다 놓으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기적 강도를 있어요. CO2는 그런 거 없고. 이거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거 배우지 않았어? 마찰 전기 실험에서 왜 물 흘려놓고 안 배우나? 이렇게 물 흘려놓고 그 마찰 전기를 해서 만든 어떤 물체를 주변에 이렇게 갖다 대면요 물줄기가 이렇게 휘는 실험 본 적 없어? 안타깝구만. 본 적 있지? 그치? 그래. 본 적 있는 분들은 본 적 있는 거고 아마 본 적 없는 분들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네. 아무튼 그게 가능한 이유가 H2O도 그렇고 OF2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다 극성 분자인데 극성 분자라는 것 자체가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서 이제 외부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들이랑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내가 그걸 갖고 있는 입자가 되는 거죠. 입자 자체가 그걸 갖고 있게 돼요. 그에 비해서 무극성 분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만요. 네. 그럼 왜 CO2는 저렇게 되는가랑 OF2가 왜 저렇게 되는가인데 우리가 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마찬가지야. 특강이고 미리 하는 입장이니까 일일이 다 하는 것 말고 그냥 원리만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원래는 이게 한 장짜리 빼곡한 표가 있어요. 양면으로 된 표가 있고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고2 올라갈 때 화학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그 표를 하게 될 건데 아무튼 뭐 재밌을 거거든. 아주 그런 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원리만 얘기를 해볼 건데 분자가 어떤 형태로 생겨먹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형태로 생겨먹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원리가 아예 명칭이 있어.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제일 단순한 물질인 CH4라는 물질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탄소의 원자가 전자수. 여러분들 원자가 전자 뭔지 알지? 원자가 전자를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돼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탄소 4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공유결합도 4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개니까 내가 남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것도 4개거든. 그러면 산소는 산소 원자가 전자수 몇 개예요? 산소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몇 개예요? 6개. 왜? 산소 몇 번이고? 8번이고. 우리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껍질에 6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6개. 그럼 얘는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6번?
아니라 2번입니다. 자, 여기선 왜 4개 갖고 있어서 4번이라고 해놓고 왜 6개인데 왜 2번이에요? 는 조건이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남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건 맞긴 한데요.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받을 수 있는 용량의 차이도 있잖아. 우리가 한 껍질에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까? 8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6개를 갖고 있어서 6개를 공유해 줄 수 있어도 난 몇 개만 공유받으면 끝나? 2개만 공유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 2번까지만 공유할 수 있고 끝입니다. 얘는 4번까지 공유할 수 있어. 근데 붕소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붕소 원자가 전자수 몇 개예요? 얘 3개거든? 그치? 그럼 얘는 몇 번 공유결합할 수 있게? 일단 요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해보면 하나는 얘가 3개를 갖고 있으니까 3번 공유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8개 채우려면 몇 개? 5개를 받아야 되니까 5번 이 둘 중 하나잖아. 얘는 둘 중에 뭐가 답이게?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우선이야. 얘가 아무리 5개를 갖고 싶어도 내가 3개밖에 못 갖고 있으니까 공유 결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해서 그런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공유해 줄 게 3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3개가 끝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3번이 끝이라.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CH4를 보면요. 얘가 탄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수소가 정확하게 4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뭐 아니면 만약에 B랑 H를 만들면 BH3 같은 경우는 붕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거거든요. 또 베릴륨 같은 애들을 보면 BH2 이런 걸 보면 베릴륨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2개가 공유 결합할 거고요. 그리고 NH3 이런 애들을 보면 질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3개가 공유 결합할 거거든요. 자, 이때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생겼을까는 요 딱 전자쌍 반발의 원리만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전자잖아. 전자는 뭘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전자와 전자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밀어내야 되겠죠. 반발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가장 어떤 상태로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게? 가장 멀리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서로 밀어내니까. 그럼 제일 단순한 애부터 볼게. BH2. 자, 그럼 얘는 이 전자쌍이랑 이 전자쌍이 서로 밀어내서 가장 멀리 있어야 되거든? 제일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베릴륨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으로 있으면 되겠죠. 180도. 그럼 그게 제일 멀잖아. 그래서 실제로 BeH2는 흔히 우리가 이제 직선형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이때가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이 제일 멀게 있을까요? 그러면 BH3 얘는 붕소를 중심으로 여기 전자, 여기 전자, 여기 전자 해서 3개가 서로 최대한 먼 상태로 존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멀까요? 그치. 삼각형이면 제일 멀지. 요렇게 H, 요렇게 H, 요렇게 H에서 각각 60도가 아니죠. 정확하게 120도. 120도 이렇게 120도 해서 나눠 가져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이게 서로 딱 전자들이 제일 먼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BC의 상태가 됩니다. 그죠? CH4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얘도 중심 탄소를 중심으로 이 전자쌍 4개가 서로 반발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제일 멀어요? 일단 그래 보여요. 그쵸? 그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랑은 다르게 얘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물질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입체 세계에 존재하는 3D로 존재하는 물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2개나 3개까지는 평면상에 그릴 수 있는 저게 제일 먼 상태가 맞거든요. 쟤네 입체로 꺼낸다고 해서 더 멀어질 방법이 없거든.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지금 이 상태면은 요 각도가 90도잖아. 근데 이거 입체로 꺼내서, 와 오랜만에 하네. 자, 입체로 꺼내서 보면요,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거 각 각도가 90도보다 멀어 보여, 가까워 보여? 멀어 보이죠? 더 멀어질 수 있네요, 입체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평면상에서면 딱 90도일 때가 제일 멀어 보이는 게 맞는데, 이건 평면에서니까 우리가 한계가 딱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게 한계인 것 뿐이고, 실제로 입체로 꺼내놓고 보면 90도보다 더 멀게 만들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더 멀어져서 존재할 거예요. 왜? 반발력 때문에 서로 제일 멀게 있을 테니까. 서로 밀어낼 테니까. 그래서 90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사면체를 띠는 109.5도 정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 결합각도 외워야 되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원리만 한번 쭉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NH3 볼게. 요게 중요한데, NH3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얘도 BH3처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세 쌍이 서로 반발하면 되겠네요 로 보이거든. 근데 아니에요. 자, 왜냐면 질소는 여기 전자쌍 있고 요 전자쌍 있고 요 전자쌍 있고 이 셋이 반발하면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질소한텐 전자쌍이 하나 더 있어요. 질소의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게? 질소는 7번이고요.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그럼 그 다음 껍질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거든? 그 중에 수소랑 공유해서 쓴 게 3개. 그럼 질소가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몇 개? 2개가 남아있죠. 우리가 이 2개의 전자쌍이 따로 공유되지 않고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 그럼 지금 질소는 실제로 이렇게 NH3만 보면 공유 전자쌍 3개에서 이 3개끼리만 반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비공유 전자쌍끼리 해서 결국은 총 몇 개가 반발해야 되게? 4개가 반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개가 반발해서 4개가 제일 멀려 그러면 뭐랑 똑같이 생겼겠어, 결국은? CH4랑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멍청해져. 어디다 놨냐? 뭐 대충 여기 손에 4개 있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CH4랑 똑같이 NH3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NH3 그릴 때는 이렇게 수소에만 집중해서 보니까 요거는 안 그려줘요. 그냥 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건 이제 삼각불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얘는 이제 그냥 대충 109.5도라고 받아들여도 지금은 상관없긴 하거든. 팩트는 얘는 이제 109.5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혹시 기억하는 사람? 107도가 됩니다. 얘는 109.5도보다 좀 더 좁아져.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CH4랑 NH3가 같다를 이해하는 걸로 지금은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그냥 109.5로 이해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설명하는 김에 그래도 간단하게 왜 107도인지만 잠깐 얘기해보면, 공유전자쌍에 비해서 비공유전자쌍은 이게 약간 전자가 양옆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눕는 게 돼서 옆으로 반발력의 범위가 더 크거든. 그래서 나머지를 더 세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107도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109.5도라고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CH4랑 NH3가 생긴 게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지금 당장은 더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아요. 그냥 CH4랑 똑같이 생겼는데 팔 하나 없앤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서 H2O로 가보잖아? 그럼 얘도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수소 2개 사이의 공유전자쌍만 반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니까 총
6개란 말이야. 얘가 8번이라서 2개, 6개에서 6개니까 얘한테 하나 공유해 줄 거면 4개가 남아요. 그 남는 4개가 비공유자상을 하나씩 또 만들거든? 즉 얘도 무슨 상태? 얘도 CH4랑 똑같은 상태. 그래서 CH4도 이렇게 되는 거고 NH3도 이렇게 되는 거고 H2O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CH4는 이 4개가 다 보여.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각각 끝에 수소가 있으니까. 근데 NH3는 요 끝에는 수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빼고 그려. H2O는 요거 하나 더 수소가 없는 데가 되지. 그것도 빼고 그려. 우리가 흔히 보는 H2OH 구조가 구분형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CH4랑 똑같이 생긴 거야. 2개가 투명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는 얘도 그래도 각도가 그래서 더 좁아져서 104.5도가 되긴 하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배우고 중요한 건 이 CH4가 그냥 하나 투명해지면 NH3인 거예요.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투명해진 것 뿐이고 H2O도 그냥 하나가 더 투명해진 거예요. 그냥 구조는 똑같아요. 오케이? 최종적으로 HF로 되면 하나 더 투명해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자 구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분자 구조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정김성도에 의해서 맞게 화살표 생겨서 합력을 구하잖아요. 벡터 합을 구하면 그 합이 이 구조와 합쳐져서 0이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합쳐서 0이 안 돼서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원리는 이렇고요. 잠깐